우리나라의 계절 중 해가 가장 짧고 추운 계절 겨울. 매서운 바람이 몰려오고 자연이 긴 휴식기에 접어들면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한 선조들의 기나긴 겨울나기도 시작됐다. 전기장판, 온풍기, 핫팩 등 다양한 난방용품이 있는 지금과 달리 전기도 없던 그 시절, 그때에도 추위를 이기는 선조들만의 방법은 있었다. 혹독한 겨울을 무사히 보내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해 의식주 생활 전반에 걸쳐 따뜻한 온기를 담아낸 선조들의 방한 비법. 그리고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전통과학. 그 중심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조화를 이루려는 마음이 있었다. 기나긴 겨울, 자연의 이치에 따라 추위를 다스렸던 선조들의 지혜를 따라가 본다. 차가운 기온이 세상을 덮는 시기 겨울. 겨울을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곳은 들녘이다. 추수가 끝나고 농한기에 접어들면 기나긴 겨울을 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된다. 과거 선조들의 겨울은 음력으로 10월에서 12월, 양력으로는 11월에서 1월을 말했다. 음력은 되게 우리가 이제 세시풍속을 할 때 명절이라고 해가지고 뭐 설이니 추석이니 잘 알려진 이런 것은 음력이고, 양력은 24절기 그래가지고 24개 단위로 우리가 백론이 우순이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들은 양력 단위예요. 음양의 조화를 중시한 선조들은 달의 운동 주기에 따라 1년을 12달로 나눈 음력과 해의 운동 주기에 따라 1년을 24절기로 나눈 양력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 계절을 가늠했다. 24절기 중 19번째 절기인 입동. 겨울 기운이 선다는 뜻의 입동은 그야말로 겨울의 시작점이다. 그리고 한편으론 선조들의 혹독한 겨우살이가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했다. 겨우살이라는 말이 있던 것처럼 겨울은 특히 조선시대에서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난방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특히 이제 옷감이 좋은 옷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를 살았던 조선시대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삼시세끼를 먹을 수도 있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는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아마 2끼 정도로 식사를 했다는 기록도 좀 보이고요. 넘길 월 겨울동. 말 그대로 겨울을 넘긴다는 뜻이다. 춥고 긴 겨울을 무사히 넘기기 위해 선조들은 여러 가지 월동 준비에 들어갔다. 농가의 월별 세시 풍속을 노래한 정학위의 농가월령과 시월령을 보면 초겨울 선조들의 월동 준비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할 일이 꽤 많아 보인다. 우리나라 월동 준비 같은 경우는 김장, 그다음에 지역마다 좀 하는 땔감 준비, 그다음에 예전에는 초가지붕이다 보니까 이영역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월동 준비인데, 우리나라의 그 전통 세시풍속을 보면 음력 한 7, 8월부터 미리 나무를 베어놓고 그걸 겨울에 땔감으로 쓰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일찍부터 월동 준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던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추수가 끝나고 찬바람이 불면 선조들은 겨우내 지낼 집을 손보느라 바빠졌다. 초가지붕을 교체하는 이영 이끼도 그중 하나다. 낡은 이영을 털어내고 새 이영을 엮어 두툼하게 올리면 지붕의 단열 방수 효과도 높아진다. 석탄을 쓰기 전까지 땔감은 유일한 에너지원이었다. 나무는 베고 나서 바로 쓸 수는 없고 잘 말려야 되기 때문에 겨울 땔감으로 마련해두는 과동신은 가을부터 서둘러 준비해야 했다.
이런 땔감과 찰떡궁합을 보이는 전통 난방 기술이 있다. 바로 온돌이다. 취소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난방 방식인 온돌은 우리 민족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일찍이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기며 해외에 여러 차례 소개되기도 했는데 1883년 조선을 방문한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도 그의 책에서 온돌은 아이디어가 뛰어나며 훌륭한 난방 장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온돌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열기가 분엄기를 통해 빠르게 들어와 움푹 패여진 구들개 다리에서 소용돌이 치듯 와류를 형성하고 고래 전체로 퍼져나간다. 그리고 출구 쪽 고래개 자리에 다시 모아져서 열기는 남고 연기만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구들에 저장된 열기는 서서히 위쪽으로 퍼지며 실내 공기를 전체적으로 고르게 덮여주게 된다. 이런 온돌을 통해 좌식 문화가 발달하기도 했는데 보통 인체가 가장 쾌적하게 받아들이는 온도는 평균 18도. 온돌집은 적정 실내 온도를 꾸준히 유지해 방 안에 함께 둘러앉아 이듬해 농사를 준비했던 선조들의 실내 활동에 적합했다. 우리 이제 전통 건축은 온돌방이 있으면 그 앞뒤로 또 좌우로 마루 공간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간이 켭니다. 그러니까 공기층을 형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기의 그 찬 바람으로부터 한번 걸러주기 때문에 실내의 열환경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잘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조선 18대 왕 현종 때 기록을 보면 추운 겨울 왕이 함경도에 유배 중인 죄인들을 걱정해 따뜻한 지역으로 옮기려 했다가 토시를 지었으니 겨울을 보낸 뒤 옮기게 하자는 신하의 권유를 받아들인 일화가 있다. 변변한 옷도 땔감도 없는 죄인들에게 추위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집이었을 것이다. 가옥 구조는 난방 시설과 함께 추위를 막는 중요한 요소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통 북방 가옥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고성 왕곡마을. 이곳은 특이하게 집집마다 대문과 담장이 보이지 않는다.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와갖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집의 마당인데 들어오시면서 대문도 없고 담장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적설량이 많기 때문에 일조량을 많이 받아서 눈을 빨리 녹이 없애려는 그런 그 노력의 일환이었고요. 또 이런 그 공간이 이웃 간에 다 이 가족들이다 보니까는 공동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마당의 그 담장이나 대문을 없앴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받고 폭설로 인한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적인 앞마당. 그와 달리 뒷마당은 비교적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북서풍을 막기 위해서인데 밖에서 보면 지붕만 보일 정도다. 특이한 점은 집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집들이 남향의 기역자 형태인 왕곡마을. 부엌문을 열고 들어가면 커다란 붓두막이 있고 그 붓두막 옆으로 안방, 도장방, 사랑방, 마루가 연결된다. 외양간도 붓두막 바로 옆에 덧붙여 있는 형식이다. 이 공간이 예전에는 그 소를 키우던 외양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도 그 부엌 옆에서 같이 있음으로 해갖고 추운 겨울을 나는데 도움을 많이 줬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마루가 보이는데 마루를 건너야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겹집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역별 전통 가옥 형태를 보면 크게 홑집과 겹집으로 나눌 수 있다. 홑집은 대들보를 중심으로 방이 한 줄로 배치되고 겹집은 대들보를 중심으로 방이 두 줄로 배치되는데 겹집은 왕곡마을처럼 비교적 추운 동북부 산간지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다.
남서부 평야지대에 많은 홑집에 비해 폐쇄적인 구조지만 보온에 유리한 것이 특징이다. 공간이 실이 2켜로 또는 3켜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외피 면적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실내 공간의 면적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구조죠. 특히 겨울철에 밖에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생활하고 또 작업까지 할 수 있는 그만한 면적을 갖추게 됩니다. 실제 왕곡마을의 집의 전형을 보여주는 함정균 가옥을 보면 각 공간이 이중으로 된 겹집 구조인데 사랑방을 제외하면 방문이 밖으로 나 있지 않고 안채와 뒷마당, 외양간은 주로 부엌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어 외부에서의 공기 유입을 최대한 막은 것을 알 수 있다. 지리적 기후적 특징을 고려해 집안 구조에서 건축 자재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쓴 선조들의 지혜. 지붕에 눈이 많이 쌓일 것을 대비해 단단하면서도 유연성이 있는 휘어진 소나무를 대들보로 사용하고 강한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담장에 놓은 굴뚝과 열기를 다시 집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굴뚝 위에 항아리를 엎어 놓은 건 모두 자연 환경을 이용해 추위를 다스리기 위한 선조들의 비법이었다. 한옥에서는 벽 하나가 아니라 이 공간의 공기층을 어떻게 배열해서 계절에 따라서 이것을 확장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조금 좁혀서 사용하기도 하면서 이 자연환경에 잘 대처를 해나갔습니다. 특히 자연 조건을 잘 이해해서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들을 했죠. 입지 선정의 문제, 마을 공간 구성, 또 주택 공간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이 환경을 조절하는 그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주택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에서의 대표적인 월동 준비는 전통적으로 이웃 간 품앗이로 이루어지던 김장이다. 신선한 채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겨울.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저장 음식은 선조들에게 긴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절대적인 먹거리였다. 저장된 음식들을 특히 겨울철에는 많이 먹죠. 첫째는 채소가 없어서, 두 번째 몸이 겨울철에는 잘 안 움직이고 위장도 약해지니까 몸을 보호해서 소화 기능을 도와주자. 그거는 발효 숙성된 음식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김치고, 그거 이외에도 다른 모든 것들도 말려서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하면, 말린다는 것은 건조도 되지만 그 마르는 과정에 발효되거나 혹은 숙성됩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나라의 겨울 음식에는 다 살아있죠. 전통적인 김장철은 대개 입동 전후 일주일 내외다. 무, 배추를 비롯해 생강, 마늘, 대파 같은 제철 재료가 이 시기에 나오기 때문인데 이때 담근 김치가 숙성도 잘 되고 맛도 좋다. 여기에는 저장 방법도 한몫을 한다. 겨울에도 지표 30cm 이하 땅속 온도는 약 1에서 2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김치를 온기에 담아 땅에 묻으면 더욱 깊고 신선한 맛을 유지할 수 있었다. 김치 그 발효에서는 유산균이 굉장히 중요하고 부패균은 많이 자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다른 그 용기에서는 부패균이 많이 자라고 유산균이 이렇게 많이 자라지 못했는데 그 온기에서 발효를 하니까 유산균이 많이 자라면서 발효는 잘 되고 소위 호기선균이나 부패균들은 많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김치와 김장 문화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로 등재되기도 했는데 김치의 우수성 못지않게 함께 담그고 나누는 문화적 전통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장처럼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선조들의 음식 문화는
겨울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한겨울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벌이던 경로잔치, 치개미도 그 중에 하나다. 원래 치개미는 사또의 밥상에 올라가는 반찬값이라고 해가지고 약간의 뇌물적 성격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사또한테 올 수령이죠. 사또한테 그 반찬을 잘 차려놓는 것처럼 노인네들한테도 잘 차려서 봉양을 한다는 뜻으로서 치개미를 많이 썼는데요. 치개미는 다만 입동만 하는 게 아니고 동짓날이나 또는 제석 이럴 때, 추울 때 건강식, 보양식이라는 개념으로 모셨다, 바쳤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겨울, 몸이 약한 노인들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던 잔치, 치개미. 치개미를 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겨울잠에 든 미꾸라지를 잡아 추어탕을 대접하기도 했는데, 이를 도랑탕 잔치라고 했다. 겨울철 경로 풍속은 궁궐에도 있었다. 동국 세시기에 따르면 음력 10월부터 정월까지 임금에게 발효 우유를 만들어 바치는데, 이때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도 함께 대접했다고 한다. 궁궐에서 겨울철 보양식으로 먹었다던 발효 우유, 이것은 바로 타락죽이다. 궁에서 굳이 타락죽을 겨울마다 챙겨 먹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영조실록을 보면 임금이 5그릇의 타락죽을 위해 18마리의 송아지가 젖을 굶게 하는 것은 인정이 아니라며 농가로 돌려보낸 기록이 있다. 젖소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건 1902년. 그 전까지 우유는 소가 송아지를 낳았을 때만 잠시 구할 수 있는 귀한 식재료로 관청에서 따로 관리했다. 궁중의 어른들, 예를 들어 대비, 어머니다, 국왕의 어머니다, 혹은 국왕이다, 중전이다, 이렇게 해서 혹은 병자가 생기거나 하면은 반드시 나오는 게 타락죽이라는 겁니다. 타락으로 죽을 끓이면 그 쌀이나 찹쌀을 반 정도 넣고 우유를 반 정도 넣어서 끓인 죽. 그러면 타락죽이라는 거는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귀하게 사용을 했다. 원기 회복과 소화 흡수를 돕고 영양소가 많아 겨울이 되면 정해진 율법에 따라 국왕과 왕실 어르신들에게 보양식으로 바쳤던 타락죽. 이와 달리 오히려 왕실에서 밖에 나가 사오던 음식도 있었다. 바로 냉면이다. 초겨울은 메밀과 무를 수확하고 동치미를 담그는 시기다. 메밀로 면을 뽑아 동치미 국물에 말아먹는 냉면은 선조들에게 여름이 아닌 겨울에 즐기는 제철 별미였다. 조선 23대 왕 순조도 냉면을 즐겨 먹었는데, 달구경을 나왔던 순조가 특이하게 신하를 시켜 궁 밖에서 냉면을 사오게 했다는 일화도 있다. 1800년에 정조대왕이 성화를 하셨고 그 무렵까지가 조선의 제2의 르네상스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민간의 음식들이 나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막, 그러니까 솥이 펄펄 끓고 그 국물을 떠서 술국으로 하고 하던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1800년 언저리부터 굉장히 길거리에 많아집니다. 민간에서는 점점 더 경제가 발전하면은 냉면을 먹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고기가 조금 흔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뼈들이 나오고 선지가 나오고 이른바 소의 부산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소의 다양한 부위를 활용한 겨울 음식 중에는 족편이 있다. 족편은 쇠머리와 쇠족 등을 고아 차게 식힌 일종의 묵이다. 궁중의 잔치를 기록한 진연의궤에는 족병이란 이름으로 소개되기도 했는데, 왕실과 반가의 크고 작은 행사가 있는 날에는 반드시 상에 올랐다고 한다. 그럼 족편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 우선 소가죽과 소머리, 소족 등 콜라겐 성분이 많은 부위를 손질해
장시간 고아준다. 쇠족이 무르면 뼈를 추리고 고기는 곱게 다져서 국물과 함께 조금 더 끓여준다. 이렇게 끓인 물에 밤, 잣, 대추, 서기버섯 등을 곱게 채를 썰어 넣고 차가운 곳에 내놓아 식혀서 응고시키면 되는데 보관성이 좋아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제사나 잔치 등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올리기 좋았다. 쫄깃한 식감이 나면서도 부드러워 남녀노소 두루 즐길 수 있는 겨울 음식이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에 겨울 보양식으로 저희의 선조들이 많이 먹은 음식이고요. 그다음에 풍부한 콜라겐이 있기 때문에 또 저지방성이기 때문에 열량이 낮아서 요즘에 많은 이제 성인들이 성인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저칼로리를 해서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즘 젊은 분들이라든가 현대인들이 먹음에도 아주 아무런 손색이 없는 아주 건강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기는 특히 양반 귀족층에게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동국 세시기에 보면 음력 10월 초하루면 사람들이 화롯가에 둘러앉아 소고기를 구워 먹는 난루회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조선 22대 왕 정조도 정약용을 비롯해 밤늦게 공부하는 유생들이나 신하들을 불러 종종 난루회를 즐겼다고 한다. 성질이 따뜻하고 단 소고기는 파와 마늘을 곁들이면 소화를 돕고 원기를 돋아준다. 여기에 화롯가에 둘러앉아 함께 먹고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 춥고 긴 겨울밤 소고기는 선조들에게 단연 최고의 메뉴였을 것이다. 고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먹는 방법도 다양하게 발전했다. 우리나라의 고기 음식은 구체적으로는 이제 200년 남짓된 역사, 그 다음에 그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발전해 왔지만은 원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기를 1차적으로 발효 숙성시켜서 먹거나 혹은 발효 숙성을 돕는 장류에다가 찍어서 먹는다. 그게 우리나라 불고기의 특징입니다. 고기 문화의 특징이고요. 고기 굽는 모습을 그린 풍속화를 봐도 선조들이 고기를 장에 찍어 먹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당시 불판을 보면 중간 움푹한 홈에 채소와 장을 끓이고 테두리에 고기를 굽는데 둥글고 움푹한 그릇에 각종 채소, 고기, 장을 섞어 끓이는 전골이 바로 난루회에서 유래된 것이다. 왕실과 양반들이 주로 먹었던 신설로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신설로는 생선과 고기, 각종 색을 내는 채소를 보기 좋게 돌려 담은 뒤 육수를 붓고 즉석에서 끓이면서 먹는 탕요리다. 여러 가지 맛과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 입을 즐겁게 해주는 음식이란 뜻의 열구자탕이라고도 불린다. 여럿이 둘러앉아 같이 음식을 나누며 먹는 형태는 겨울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정취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 문신 남유용은 지인들과 함께 신설로를 먹던 따뜻한 분위기를 시로 표현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특징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둘러 앉아서 음식 문화가 있는데요. 그 신설로야말로 둘러 앉아서 따뜻하게 데워 먹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아주 많이 나타내고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24절기 중 22번째 절기인 동지는 하루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때다. 겨울이 깊어진 만큼 봄이 올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책력은 책의 형태로 제작된 선조들의 달력으로 월 1의 시간적 흐름뿐 아니라 농사에 관한 정보도 있어 농경사회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물건인데 매년 동지가 되면 천문연구기관인 관상감에서
신년 책력을 만들어 왕에게 올리는데 왕은 이를 다시 신하들에게 나눠주고 그럼 신하들은 친지들에게 선물했다. 동지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할 때의 어떤 모습을 보면 이때가 이제 해가 갑자기 이제 다시 이제 길어지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작은 설이라는 아마 명칭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 보니까 궁궐에서는 책력이라고 그래서 책이나 달력을 신하들에게 나눠줘서 이제 한 해의 어떤 의미를 시작하는 의미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에서는 그 밭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용갈이라고 그러긴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이듬해 내년에 어떤 농사의 어떤 풍요를 점치는 모습도 있고요. 그다음 민가에서는 고드름의 길이를 보고 고드름이 아래쪽으로 길게 내려가면 풍년, 짧게 나가면 흉년이라고 그래서 점치기도 하는 그런 문화를 또 상당히 많이 보이는 거 보면 특히 붉은색이 잡기를 쫓는다고 해 선조들은 동짓날이면 팥죽을 쏘어 제사를 지내고 집안 곳곳에 뿌리거나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 이 무렵에는 햇밭이 나올 때라 서민들도 비교적 팥을 구하기 수월했다. 동의보감에서 팥은 몸 안의 수분을 잘 돌게 하고 기운을 잘 통하게 해 비장을 씻어내는 약이 된다고 했다. 실제로 팥죽은 선조들의 겨울 영양식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11월 동지 때에는 이제 그 애동지라고 해서 팥죽들을 끓여 먹어서 애군을 이제 뭐 막는다 그런 풍속이 있는데요. 특히 팥에는 비타민 B원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부족하기 힘든 비타민을 그 팥죽을 끓여 먹으려 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팥죽을 먹었지만 팥죽은 궁중이나 대갓집, 절 같은 큰 단체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구제 음식이기도 했다. 영조 46년에는 동짓날 궁 밖에 나갔던 영조가 환궁하는 길에 추위에 떠는 거린들을 보고 신하들을 시켜 팥죽을 나눠주게 한 일도 있었는데 팥죽은 신분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며 새로 다가올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 기원하는 겨울철 국민 건강식이었다. 기본적으로 그 한식의 체계는 음양오행에서 시작을 하고 모든 음식을 음과 양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면은 그 팥죽이라는 것은 색깔이 붉고 그 다음에 원래 성질 자체가 양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나눠 먹고 하는 거는 양의 기운을 전부 좀 이렇게 퍼뜨려서 한반도 전체가 좀 따뜻해지게 몸도 보호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같은 공동체고 힘을 합친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먼 사람이 아니고 가까운 사람이다. 그런 개념을 팥죽과 달력에다가 다 담았죠. 농한기에 접어든 한겨울에도 선조들은 땔감 마련이나 사냥 등 생존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는데 추위의 한가운데서 그런 활동을 받쳐주는 건 복식이다. 지역과 기후에 따라 선조들의 방한 복식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쌓인 눈 위를 다니기 쉽도록 제작한 설피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신발 형태다. 대한민국에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 중 한 곳인 평창. 이곳에서는 선조들이 썼던 전통 설피를 그대로 보존해오고 있다. 요즘엔 뭐 눈이 안 오지만 옛날에는 한 30년 전에는 보통 왔다면 한 3m, 4m씩 왔거든요. 살피를 오시면 빠져서 다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피 꼭 만들어서 집에 보관해놔야 돼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된 황병산 산양 민속놀이. 적설량 1m 이상의 산간 지역에서는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겨울철 공동체 사냥을 주제로 한 놀이인데 여기에 보면 사냥을 가기 위해
설피를 싣는 게 보인다. 빠르게 도망가는 멧돼지를 잡으려면 눈 위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피가 필수다. 설피는 우선 타원형의 나무 기본 틀을 만들고 고정시켜준다. 이때 나무는 잘 휘어지지만 견고한 달의 덤불을 사용한다. 요즘에는 나일론 끈도 많지만 전통적으로 설피 끈은 피나무 껍질을 꼬아 만든다. 피나무는 눈이나 물에 젖으면 단단하고 견고해져 볏짚보다 끈으로 사용하기 가장 적당하다. 그런데 이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봄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요즘 같은 이런 방 같은데 방에 뜻이 뭐한 일주일 가면 다 마르는데 이게 여름에 봄에 다 해놔야 되거든요. 해서 이거 처음에 밑에 걸어놓으면 작년이 다 마른다고. 그 마른 다음에 이제 가을에 눈이 올 때 되면 이제 이걸 집에 가져와서 만들죠. 살피를 만들어서 걸어놨다가 눈 오면 그 신고 나가서 실도 받고 이우저도 가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설피. 바닥에 닿는 면적이 넓으면 눈에 가해지는 힘이 분산돼 눈 속에 빠지지 않는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 설피는 뒷부분은 꽉 조이고 신발 앞쪽은 헐렁하게 묶는 것이 요령이다. 그런데 설피는 1, 2년만 묵으면 끈이 삭고 부러지기 때문에 매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여러 컬 해놓는다고. 그리고 그때 갈 때 멀리 가면 한 컬 달아가지고 주름을 넣어지고 다니고 가다 부러지면 바꿔 신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보통 한 8컬씩 집에 만들어 놓고 또 이우저 놀러 왔다가 눈이 많이 급삭시 오면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신고 하라고 주기도 하고. 1년의 준비 기간을 통해 완성되는 설피. 어렵고 힘든 형편에도 가족과 이웃을 위해 넉넉하게 설피를 준비해두는 인심은 겨울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선조들의 비법이다. (1919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 그녀의 그림을 보면 우리 선조들의 겨울 복식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머리에 쓴 남바위다. 남바위는 남녀노소 모두 즐겨 썼던 방한모로 일명 풍뎅이라고도 하는데 뒤쪽은 귀와 목덜미도 덮을 수 있도록 길게 내려온 형태다. 여기에 턱과 볼을 감싸는 볼기를 따로 착용하기도 하는데 여자들은 술과 매듭을 달거나 술을 놓아 화려하게 장식을 하기도 했다. 풍차는 남바위에 볼기를 함께 달아놓은 형태다. 볼기를 사용하지 않을 땐 뒤로 젖혀 맬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바위와 풍차 모두 정수리 부분이 뚫려 있다. 방한을 위한 모자에 구멍을 낸 이유는 무엇일까? 한둔안족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한둔안족이라는 그런 뜻은 머리를 차갑게 하고 발을 따뜻하게 한다라는 그런 이제 한자어예요. 그런 한자어에서 볼 수 있듯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차갑게 하고 발을 따뜻하게 하라라는 그런 기록과 이제 통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바위와 남바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머리를 뚫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는 조금 찬 대신 몸은 더욱 따뜻하게 하기 위해 선조들은 토끼나 여우, 담비 같은 털가죽을 마고자나 배자에 덧대어 입었다. 손목에도 털가죽을 댄 토시를 끼워 소매 속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는데 사실 털은 그리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는 아니었다. 가죽 옷은 더 귀했죠. 왜냐하면 겨울철에 사냥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방한복을 토끼나 뭐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토끼의 어떤 방한복을 좀 많이 만드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있어봤자 토시 정도?
토시 안에 그 털을 가죽을 좀 겹붙여서 털과 가죽을 겹붙여 하는 그런 문화는 보이는데 옷 자체가 박물관이나 제가 실제로 유물로 남아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일반인들이 쉽게 쓰지를 않았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는 어떤 증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제26대 왕 고종 황제의 배자. 고종 황제가 방한용 평상복으로 입었던 이 옷의 소재는 비단이다. 비단은 삼배나 모씨에 비해 올 사이의 간격이 촘촘해 왕실과 양반들이 주로 방한용 소재로 사용했다. 비단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여름에 입는 비옷 도롱이를 겨울옷으로 덧입었다. 볏짚의 보온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보면은 군인들에게 이 도롱이를 겨울에 나누어 줬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겨울에 군인들이 옷으로만 추위를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도롱이를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서 쓰기도 하고 또 이불 대용으로 이렇게 덮어서 썼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고려학자 문익점이 목화씨를 들여오고 15세기에 목화 재배가 일반화되면서 목화솜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 솜옷을 더욱 효과적으로 입을 수 있는 방식이 누비다. 누비는 옷감의 겉감과 안감 사이에 보온재를 넣거나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홈질해 만든 옷으로 그 역사가 오래됐다. 누비는 선녀들이 해진 옷을 기워서 입었던 나비에서 유래되었으며 방한과 내구성 또 실용성이 뛰어나서 크게 발달한 바느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누비 갑주가 등장해 이미 삼국시대부터 입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옷 안에 솜이 돌아다니거나 뭉치지 않고 골고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로 꿰매주는 누비. 누비를 하는 과정은 대략 이렇다. 우선 마름질한 천의 한 올을 살짝 빼서 당겨주면 누비를 할 곧은 선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올튀기기라고 한다. 이후 안감과 겉감을 겹쳐 시침을 해준다. 여기에 만들 옷의 두께를 고려해 솜을 넣는데 솜 부피가 일정해지도록 한 겹씩 걷어내듯 다듬어준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솜정리다. 목화솜에는 씨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씨가 명주천이 워낙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햇빛에 나갔을 때 연한 색은 그 목화 씨가 다 보여요. 까뭇까뭇한 게 이제 옷을 입고 가면 그 뒤에서 보여요. 티끌을 떼는 이유도 누빌 때 거기에 바늘이 들어가면 바늘이 부러지거나 빠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솜 정리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솜을 놔야 되는 겁니다. 솜을 넣은 뒤에는 뒤집어 시침을 해주고 본격적으로 밀대로 누비기 시작하는데 누비의 간격은 용도에 따라 0.3cm에서 10cm 내외까지 다양하다. 활동성이 많아 닳기 쉬운 솜의 부분이나 솜이 얇게 들어가는 여성들의 속옷처럼 안쪽에 입는 것은 주로 좁은 간격으로 누비를 하고 솜이 많이 들어가는 겉옷이나 이불은 누비 간격을 넓게 하는데 이런 누비는 모두 수작업이다 보니 한 벌에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린다. 기계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손바느질에 따라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계로 양쪽에 솜을 넣고 눌러놨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손은 그리고 딱딱해, 좀 옷이 좀 딱딱해 보이고, 근데 손으로 하는 것은 바늘과 바늘 그 사이에 층이 생긴다고, 그 구멍, 숨구멍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
숨구멍에서 바람과 모든 것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더 솜바느질의 보온성이 뛰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누비옷에는 솜이나 털 같은 보충제가 들어가지만 보충제가 없이도 누비 바느질법만으로도 보온 효과가 있다. 그 원리는 무엇일까? 홈질 기법의 바늘땀과 땀 사이에 공기층이 있어서 보온 효과가 좋고 천과 공기의 흐름이 유연하므로 착용감도 부드럽지요. 천과 천 사이에 솜을 넣고 바늘로 누비면 공기의 흐름이 천과 바늘땀 사이를 순환하기 때문에 날씨와 체온의 변화에 따라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시원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누비는 세탁 후 바느질 모양이 틀어지지 않고 솜에 의해 시접 자국이 생기지 않아 오랜 기간 옷의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누비 옷은 겨울을 나기에 굉장히 좋고 또 미적인 측면으로도 좋은 점이 우리가 그냥 솜만 넣어서 옷을 넣어서 입게 되면 굉장히 부해서 이렇게 뚱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도 좀 막아주면서 또 솜도 예쁘게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고 또 솜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미적인 면과 실용적인 면이 같이 있는 옷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성과 맵시, 기능까지 더한 누비. 하지만 워낙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 바느질하는 친모가 따로 있는 양반집에서야 제대로 된 누비 옷을 접할 수가 있었다. 그렇다 보니 서민들의 누빔은 옷보다는 버선이나 토시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복식 위주로 누비를 활용했다. 무엇보다 솜 같은 소재나 직물 자체가 부족한 이유도 있었다. 서민들의 의생활은 우선 열악한 직물 상황이지만 여러 겹의 옷을 겹쳐서 입었고 솜을 이용해서 누비 솜옷을 입기도 했지만 평소에 사계절에 입던 헌옷을 이용해서 그 헌옷을 천과 천 사이에 넣어서 누비 입는 형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옷감은 물론 솜이 부족할 때 이를 보충해 주던 재료가 있었다. 바로 당나무로 만든 종이 한지다. 교종 3년 기록을 보면 북방에서 추위가 심해 사람들이 아이를 버리는 일까지 일어나자 문과의 낙복지와 무과의 농명지를 거두어 겨울을 날 수 있는 종이옷을 만들라는 기록이 있다. 낙복지란 과거에서 떨어진 선비들이 본 시험지로 국가에서는 군사들을 위해 비변사를 통해 과거 응시생 중 낙방자의 시험지를 모아 변방으로 보내 군인들이 입게 했다. 적군 못지않게 추위와 싸우는 일이 중요했던 군인들. 종이로 만든 옷으로 추위를 견딜 수 있었다. 그런데 한지의 보온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한지의 구조를 보면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얽히고 설킨 당나무의 섬유질이 촘촘하고 견고해 바람이 통하는 것을 막아주고 보온 효과를 높여주는 걸 알 수 있다. 누비를 지을 때도 종이는 아주 좋은 소재다. 옷감과 옷감 사이에 솜과 더불어 종이를 함께 넣으면 그 사이에 마찰력이 생겨 누비를 촘촘하게 꿰매지 않아도 솜이 미끄러져 분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보온 효과도 올라가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솜, 털, 동물의 털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그 재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뭐 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지푸라기 같은 것들도 겨울에 겨울을 나기 위한 옷 대용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벼우면서도 보온성과 내구성 또한 탁월한 누비옷은 전통적인 방법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현대 의상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누비의 전통을 이어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에서 얻은 가장 기본적인 재료로 솜과 누비를 통해 지혜롭게 겨울을 지내왔습니다. 이 누비를 현대적인 재창조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누비의 은근한 아름다움과 특성을 세계적으로 알렸으면 합니다. 오랜 정성과 노력을 들여 겨울을 대비한 선조들. 추위는 혼자 이겨내는 것이 아니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자연의 순리에 맞춰 길을 찾고 슬기롭게 삶을 일궈나갔다. 이런 전통을 다음 세대로 이어나가는 것. 이것이 지혜롭게 겨울을 나는 참된 비법이 아닐까.